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야, 이제 또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해서 지금 유가는 폭등을 했거든요. 기름값은 폭등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주식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도 요즘 훈풍으로 계속 잘 올라갔던 주식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주식들도 뭐 차이나 전기차나 차이나 반도체, 항생테크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중동에서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면은 어떤 이런 자산을 모아 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이번 영상에서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또 이렇게 또 싸우는지, 그 뒤에는 왜 미국이 있는지, 그다음에 왜 패권 과도기가 지금 바뀌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분쟁이 왜 이 지역에서 중동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거기에 왜 중국이 얽혀 있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방금 또 들어온 소식에는 트럼프가 뭐 이스라엘이 공격을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와, 이런 거 봤을 때, 아, 뒤에 미국이 있구나. 그리고 주요 이런 지역이나 이런 타격 지역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 뭐 시설,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미국의 팔란티어가 그런 거를 막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로 주요 타격 지역을 AI로 파악을 해서 공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뒤에는 미국 없이는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 무기 지원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정보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저는 이 전쟁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으로 지금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참모총장과 총사령관 그리고 핵 책임자 등이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핵 시설과 중수 생산 공장 이런 게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기지도 폭격을 받고요. 주로 이런 중심지, 그다음에 테헤란 수도에 있는 20개 이상의 목표물에도 타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는 지금은 7.55% 올랐지만 장중에는 12 아니면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개별주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원유가 올라버리면은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하고 싶은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 지금 관세 때문에 점점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결국 관세의 영향을 이제 6월 달, 7월 달에는 그 영향을 받은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물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요,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기 침체가 당연히 오겠죠. 주식시장에서 이게 악재다, 크나큰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란도 이제는 반격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이란을 많이 무시를 하는데, 이란의 이런 미사일 기술이나 로켓 기술은, 그리고 드론 기술들은 다른 나라랑 비해도 뛰어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정확하게 미군 기지를 타격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이 이란도 무시 못할 이런 기술인데, 그래서 미사일을 만약에 이스라엘 쪽으로 쏜다고 하면은요, 둘이 이렇게 약속 대련이라고 또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진짜로 전쟁을 할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 조금 안 좋았고요. 근데 왜 지금 이스라엘은 갑자기 또 이런 계속 전쟁, 중동의 전쟁을 계속 몰고 갈까? 그거는 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정치적 지금 생명 때문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감옥을 가게 되거나 정치 인생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란이랑 전쟁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란은 계속 참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란이 계속 참으면서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계속된 도발을 버틸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이는 완전 전면전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이 지금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쪽으로 육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나 이런 지상군이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 나라들이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둘이 눈치 보느라 과연 이 육로를 지나가게 해줄지가 의문입니다. 과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 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면은 지금 미사일과 드론과 전투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긴 거리 있잖아요. 1,500km가 넘는 거리를 어떻게 전투기가 가서 때리고 왔을까? 이걸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테헤란까지 1,500km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투기가 도와줬을까? 이거는 지금 이란의 방공망을 미리 몰래 들어가서 모사드 요원들이 무력화시키고 특수장치로 전자전을 하면서 방공망을 아예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고, 그다음에 시리아를 통해서 지금 미군이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미국이 유조선들이 시리아 상공에서 이스라엘의 전투기에 중단 없이 연료를 공급하고, 이게 지금 이란을 공격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였죠.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의 정권 교체를 원했던 이유가 다 이런 거였다. 시리아를 이용을 하려고, 시리아 상공을 지금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전투기에 달렸던 연료통들도 다 여기에 떼어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상공을 이용해서 갔구나. 참 전쟁에 이용이 이렇게 되고 있다. 시리아가 거의 이제는 거의 뭐 무정부 상태죠. 지금 정권 교체가 당하면서 거의 뭐 얘네들이 힘이 없는 상태니까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미국과 거의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국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뒤에는 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이런 지금 연료통 보이시죠? 연료통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면전은 제가 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자, 이란은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산지로, 주변이 이렇게 이란 영토가 산지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지상군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란을 혼내주려고 들어가더라도 지상군이 들어가다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거를 감수를 하고 미국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입니다. 과연 한다고 하면은요, 진짜 이 패권이 저는 서서히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까지 이란과 미국이 전면전을 한다고 하면은요, 미국의 패권은 급격하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대비를 해서 금에 투자하시든지 은에 투자하시든지 다른 데다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습 규모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스텔스 공주 작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군의 모든 역량을 갖춘 통합 공중 편대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란의 방공망 전체가 소프트킬과 하드킬 모두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가 공격 위협이 더해지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란에서는 반격으로 미사일과 드론 편대가 갈 수도 있다. 특히나 드론은 날렸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7시간 뒤에 이스라엘 상공에서 어떤 드론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누가 이기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가해 여러 고위 장군과 과학자를 제거하고 핵 연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투기에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근데 이거 잔해가 아마 이 시리아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시리아를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런 거를 지금 이란이 격추를 못한 거 봤을 때는 역시나 이란의 방공망은 조금 많이 허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계속 전면전을 하면 이스라엘과 이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마도 이제 이렇게 참고만 있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란이 어떻게 될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이스라엘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어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전투기가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상공을 비행하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미사일은 완전 경계태세에 돌입을 했다. 이제 진짜 중동에 이란을 혼내주려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면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서는 모든 민간 항공기가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도 벤구리온 공항에서 도주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비행기가 이스라엘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고 나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네타냐후 총리는 도망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핵을 쏜다, 미사일을 쏜다 이런 것 때문에 겁이 나서 이렇게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좀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300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지금 드론 100대를 발사했는데 텔아비브에 도달하는데 7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줘야 될 텐데 이란이
더 큰 반격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큰 반격을 못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더 대담해지면서 이란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을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이거 지금 골치 아파졌습니다.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이제 공격을 이스라엘이 할 거니까 서로 이렇게 지금 더 세게 때려줘야 되는 이런 뭐라고 해야죠? 운명이 남았다. 참 안 좋은 지금 운명이라 저는 볼 수가 있고 이란은 지금까지 드론만 발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미 대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율할 시간도 몇 시간이나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중에 이제 드론 간 다음에 미사일을 아마도 여러 가지 이란이 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터 블룸버그는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곧 연설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나와 있고 결국엔 지금 이란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다. 커밍 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이란 미사일이 가는 이런 모습까지도 공개하면서 이란이 다시 반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란이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거죠.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지금 이란만 가는 게 아니라 사우디나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뭐 이런 지금 여기서 쿠웨이트나 이런 석유들 원유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면서 수출이 되는데 이거를 봉쇄한다고 하면요. 유가는 더 뛰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뭐 지금 보면 러시아가 웃겠죠. 유가가 오르면 러시아가 웃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음에는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 더 싸게 러시아에서 여기보다 더 싸게 기름을 들여오니까 그래서 러시아만 더 좋아지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0.87% 마이너스 됐고요. 코스닥이 지금 2.61%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지금 전쟁 위기 때문에 잘 가던 코스닥이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상해 종합이나 항생 지수도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0.75%, 0.5%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봤을 때 차이나 전기차는 거의 9,000원대가 이제는 바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잘 안 따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1.3% 떨어졌고 S&P 500은 0.12%, 그다음에 나스닥 100은 0.4%, 필라델피아 반도체 0.75%. 이게 많이 왜 안 떨어졌냐면 전쟁 때문에 환율이 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에이스 KRX 금연물은 2.54 올랐습니다. 오히려 금이 이제는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금 관련해서 ETF가 올 해에만 두 개가 더 그러니까 올 이번 달에만 두 개가 더 상장한대요. 코덱스랑 타이거에서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코덱스가 아마 17일 날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금 관련해서 금 현물 ETF가 상장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기대가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금의 시대가 점점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금 투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국 투자도 여러분들 이제는 점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중국이 아마도 앞으로는 더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원유 가격이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위기 때문에 급등을 해서 지금 천연가스나 가솔린, 난방유, 금도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암호화폐에서 이것도 달러 대비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하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전쟁이 나자마자 마이너스를 되는 거 봤을 때 이거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달러 대비해서 모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투기판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빠지니까 지금 금은 오르는데요.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성이 이제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면서 달러 값어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국채도 지금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하거나 아니면은 보합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도 튀지 않고 달러 지수는 더 내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큰 위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역시나 금 가격은 계속 이제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패권의 과도기적 시기에는 금과 은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금을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동 위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10% 급등을 하고요. 안전자산인 금값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링크에 있는데 여기 지금 이쪽이죠. 이쪽에 링크 있잖아요. 링크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금 현물 거기에 팔거든요. 쿠팡에서 파는데 그걸로 사주시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저도 샀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한국금거래소에서 이걸 지금 인터넷에서 샀거든요. 이게 뭐 우체국 택배로 오는데 이게 본인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금 한돈을 샀어요. 금 한돈을 샀는데 지금 이렇게 옵니다. 금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이게 한돈인데 엄청 적다 이렇게 적게 옵니다. 금은 워낙 비싸서 이렇게 적은 실물만 이렇게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도 금을 더 저는 모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물로 모을 것이고요. 이거 은바는 좀 싸기 때문에 은은 상대적으로 가격은 조금 싸기 때문에 샀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은 1kg짜리 샀거든요. 와 진짜 무겁습니다. 은이 이렇게 생겼으면 1kg짜리가 이렇게 지금 실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잠시만요. 자 은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야 이렇게 지금 실물을 이렇게 보시면 와 반짝반짝거리죠? 대단하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은 실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1kg짜리라 무거워요. 근데 그나마 이거는 조금 싸니까 은 실물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금이 1kg다 하면은요 가격이 아마 2억일 겁니다. 이거는 은 1kg가 200 얼마 정도 되거든요. 요즘 또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금이랑 지금 은이 실물을 샀을 때보다 이제 몇만 원 또 더 올랐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물을 사고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저랑 저 있잖아요. 저쪽 제 거 클릭해 주셔서 한국금거래소 그 올라온 거 있거든요. 그거 사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금이나 은을 투자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실물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실물을 갖고 계셔야 돼요. 뭐 만약에 전쟁이나 위기 때나 아니면 뭐 경제 위기가 오면요 금이나 여러분들 안전 자산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가 있고요. 패권의 과도기잖아요. 지금 패권이 미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제는 더욱더 금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은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 투자에 잘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랑 원자재 지수, 금이랑 이렇게 해서 이 비율을 한번 봤거든요. 지금 보면은 역대급으로 많이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P 500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금과 원자재 지수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많이 튀었거든요. 그럴 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버블일 때 아마도 이제 좀 더 이제 원자재가 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상대적 강도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이제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과 은, 그다음에 원자재의 가치는 얼마나 더 오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M7 종목들이나 미국 주식은 요즘 많이 올랐다고 자꾸 다른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산운용사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 이제는 너무 많이 좀 오른 것 같다. 여기서 더 막 2배, 3배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더 오를까? 어디가 저평가가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저는 중국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동에 분쟁이 발생을 하는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이런 전략적 철수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지금 미군 전함이나 이런 게 전략적으로 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엊그제 보면은요 중국 항공모함 이 부대가 진짜 전투를 할 수 있는 항공모함 2대를 갖춘 전함들이 일본을 지나서 지금 오키나와 이쪽도 지나가고 제2도련선이라고 하죠.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을 압박할 때 그거를 그냥 쑥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죠. 필리핀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괌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지금 보면요 역사상 처음으로 항공모함 2척을 가지고 태평양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넘어서 깊은 바다로 중국의 해군력이 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아시아 최강이 이제 중국으로 되지 않을까. 이 해군력을 갖춘 게 이제 중국이 되면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후퇴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후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 쭉 나와서 지금 중국이 이쪽 바다 태평양 바다를 이제는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 중국의 전함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밖에 없다. 왜냐? 미국이 이제는 철수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점점 철수를 해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게 이제 뚫려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온다고 하면요. 그래서 중국의 행동은 두 척의 항모로 제일도련선 돌파를 해서 철도, 항만,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아세안과 경제적으로 연결하면서 고착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은 아마도 이제 중국 나와바리라고 하죠. 중국의 이제 지역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제 특구나 이런 게 중국의 힘이 강해질 것 같고, 미국의 대응은 뭐냐? 이제는 아세안을 점점 소외시키고 철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형식적 외교만 하고 있고 점점점 피도 이제 파기가 되고 동맹들이 약화가 되면서 미국이 점점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 대체로 중국 쪽으로 이제는 아세안이 기운 상태에서 필리핀과 양다리 전략을 하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실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점점 중국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세안에서 이제 지금 도요타나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차이나 전기차나 중국 전기차, 비아디나 이런 데에 서서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시장을 뺏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군사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세안,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도 중국산 방공을 도입을 하면서 미군 배치를 축소하고 있고, 제일도련선이 무력화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호주의 어커스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것도 뭐 거의 유명무실해지면서 점점 뚫리고 있죠. 전반적으로 중국은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은 이거에 대한 대응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태평양 이쪽, 서태평양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아시아 앞쪽에서 미국이 이제는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타이완과 괌에서 전략적으로 후퇴 중이며, 지금 중국은 이를 사거리 통제권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시나리오의 무용성이다. 과거 상륙전과 항모 중심의 전쟁 시나리오는 이제는 고속 미사일의 발달로 무용지물화 됐다. 이제 미사일에 맞을 수 있으니까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지금 압도적인 타격력이 있다. 동펑 17이나 뭐 이렇게 21 이런 걸로 타이완 해협, 대만 해협에서 사실상 이런 함정을 접근 못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시뮬레이션 결과 이거는 뭐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점점 여기에서 빠지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응은, 일본은 하와이 남태평양으로 병참성을 확장해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괌 기지의 한계는 뭐냐? 타이완 인근을 지휘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고속 미사일 앞에서는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대만을 역시나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거를 인정을 하고, 뭐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 거의 뭐 이제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병력을 빼는 거 아닌가. 대만이 이제는 패닉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만을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괌으로 철수했고, 중국은 지금 이렇게 쭉 오키나와까지 중국의 이런 구역이 확대가 되었다. 이는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만 침공 시나리오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어떤 기자분이 중국이 뭐 나락을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걸 자근자근 이렇게 반박하면서 영상을 한번 마련을 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중국이 제일도련선, 제2도련선, 남중국해, 그다음에 호주까지, 괌까지 이렇게 중국의 함대들이 나오는 거 봤을 때 중국의 힘이 그만큼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패권의 이제 과도기다, 변화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나는 금과 은이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세모이긴 한데, 중국 주식도 이제 앞으로 미국 주식 대비 아웃퍼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패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권이 바뀔 때는 점점 이제 은과 금으로 돈이 갑니다. 실제 이 지금 화폐잖아요. 5,000년이 넘은 화폐로 진짜 이제는 점점 이 세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워낙 많은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 현물이랑 여러분들 은 현물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면요, 여러분들이 금을 증서로 들고 있으면은 그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현재 가치로 처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과 금 실물을 들고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처분이 안 되잖아요. 외환관리법에 뭐 그런 걸로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물을 어느 정도 규모는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이쁘잖아요. 이거 들고 있으면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워낙 지금 뭐 관상용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은이나 금을 좀 더 실물을 살 수 있을 때 일정 부분 제가 돈을 더 번다고 하면은요, 이걸 또 좀 더 모아갈 생각입니다. 특히나 은은 묵직하고 이게 보면 볼수록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면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실 분들은 제 링크, 어차피 인터넷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좀 버나드 링크 눌러서 그냥 사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뭐 사서 기분 좋고 그렇게 되니까 딴 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딴 데랑 비교해서 가격이 다르면은 거기가 더 싸면 그쪽으로 사시고요. 아니면 존 버나드 이거 링크가 비슷하고 그냥 괜찮다 하면은 그쪽으로 사주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금이나 은은 여러분들이 ETF나 아니면은 금 통장이나 이런 걸로도 투자하지만 현물도 직접 이렇게 갖고 계셔야 된다. 이 현물을 갖고 있는 게 진짜 궁극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현물을 다 기반으로 ETF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금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현물로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부가세가 있고 그러겠지만, 그리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다 좋은 장점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셔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의 시대는 계속 이제 다시 오고 있고요. 금이 이제는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예측 불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될수록 금의 가치는 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